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낑깡에게 물어봐. 죽지도 않고 돌아왔어. 네. 낑깡에게 물어봐. 인기는 없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낑깡에게 물어봐. 네, 그래서 조금 쓸쓸하긴 하지만은, 날씨도 요즘 춥잖아요. 네네. 그러나 나는 마음은 지금 따뜻하다는 거. 왜? 행복하거든. 아, 그래? 축구가 잘 나가니까. 아, 좋겠다. 나도 곧 따뜻해질 것 같아. 그래? 좀 좋아하더라? 첫 경기가 좀 괜찮더라고. 그래? 괜찮아야지, 그래. 네. 마냥 안 좋을 수 있나? 자, 낑깡에게 뭘 물어봤냐. 네. 바르셀로나와 아약스가 은근히 거래를 많이 하고 은근히가 아니지, 대놓고지. 인연이 많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르셀로나하고 아약스하고 합쳐진 단어 바르작스. 네, 바르작스라고 이제 바르셀로나 아약스의 특별한 유대를 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신 분들이 많고, 이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합성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팀이 정체성도 좀 유사한 면이 있고 네. 축구 철학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 팀의 이름을 좀 합성시켜서 바르작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또 연결고리가 한 분 계시죠. 또 유명한 레전드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네네. 요한 크라이프가 또 계시다 보니까 이들로 인해 이 인물로 인해서 이 두 클럽이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맺어지고 또 같이 묶여서 이야기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르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네덜란드 축구도 그렇고 아약스 축구도 그렇고 네. 바르셀로나 축구도 그렇고 또 바르셀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스페인 축구도 그렇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토탈 풋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이게 정체성이자 철학이기도 한데,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일단 아약스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쵸. 네, 아약스로 가면은 40년대에 레이놀즈가 이 털을 닦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털을 닦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리누스 미에스가 네. 이제 뼈대를 세웁니다. 네,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크라이프가 완성시키죠. 네, 그라운드 내에서도 구현을 하고 또 먼 미래에는 훗날에는 감독으로서 또 이걸 또 발전시키면서 이런 축구사의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네. 미에스 감독이 토탈 풋볼이라고 해서 70년대 월드컵에서 보여준 센세이션은 정말로 놀라웠죠.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그때 우승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오렌지 삼총사가 유로에서 한 차례 우승한 것, 그게 네. 메이저 대회 우승 전부죠. 여하튼 네. 제가 미에스 감독 얘기를 뽑은 이유가 미에스 감독이 바르셀로나 감독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미에스 감독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1973년 바르셀로나가 드디어 요한 크레이프를 영입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좀 큰 사건이 있었죠. 크라이프가 당시에 73년? 네, 당시에 아약스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코바치 감독과 이 전술적이나 이 의견 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아약스에서 더는 계속 같이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해외 진출을 감행합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레알 마드리드로 가려고 했어요. 굉장히 기구한 그런 사연이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로 가려고 했는데 미에스와의 제외 그리고 도전을 원한 크라이프가 직접 바르셀로나를 택해요. 네. 그러니까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를 택했으나 선수가 바르셀로나를 택하면서 최종적으로 선수의 선택에 따라서 이적이 결정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역사가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1973년도에 요한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를 올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유럽 최고의 클럽은 아약스입니다. 아약스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70년대 유러피언컵을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를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미에스 감독과 요한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에서도 이 토탈 풋볼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약스의 축구 정신이 바르셀로나에도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클럽 전체를 문화를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그러면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스 시스템부터 A팀까지 모두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철학 속에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체계를 정리를 했고요. 이 클럽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과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을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 크루이프가 감독일 때 라마시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네. 라마시아가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실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따먹고 그 다음 감독들이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한 크루이프의 업적은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약스의 유스 시스템.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10년 전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유스 시스템 하면 다 아약스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유스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다 했죠.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놨지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라마시아 출신들이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유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된 클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유스 시스템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아약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아약스가 어떻게 해서 애들을 그렇죠. 키워? 아약스가 어떻게 애들을 발굴해?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해외 명문 클럽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잉글랜드 이런 곳들에서 네덜란드로 와서 아약스는 도대체 어떻게 유스를 키우는 거야? 어떻게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전 유럽의 지금 유스 클럽 시스템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이거는 좀 논의 얘기인데 2000년대 초반이 축구계의 가장 큰 흐름을 바꾼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유로 2000에서 독일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유스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약스 시스템, 네덜란드 시스템에 대해서 은근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단 많이 말이에요. 했죠. 네.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덜란드 출신들의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직을 많이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은근히 명장이 많이 나와. 결국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감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도 많이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또 한 가지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피구라든가 네. 지단이라든가 이것이 투자다. 네. 소위 얘기해서 막 5천만, 7천만 유로 쓰는 게 이게 그냥 헛돈 던지는 게 아니라 투자다.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네. 이거 이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왜냐하면 유스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강해졌고 네. 스타 선수들의 몸값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그때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갖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것은 이제 논외의 얘기니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아약스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죠. 네, 여기서 제가 한 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튼 네, 하나의 발언을 또 가져왔습니다. 두 팀의 이제 관계를 잘 설명하는 발언인데 바르셀로나는 아약스의 아들이다. 우리는 수년 동안 아약스의 유소년 팀을 지켜봐 왔고 그들의 훈련 방법과 조직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크라이프 덕분에 우리는 아약스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걸 본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잘 된 걸 보고 뿌듯해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누구의 발언이었다? 바로 토메오. 아 여기서 힘이 빡 주고. 아니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바르셀로나가 위기 때마다 네. 사실은 네덜란드 출신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이유가 그러면서 뭐 오렌지 커넥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아약스에게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어느 한 팀이 잘 나가면 좋은 에너지를 다른 팀들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맞지 않겠지만은 낙수 효과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약스가 70년대 너무나 잘 나갔고 그걸 토대로 바르셀로나에게 영향을 줬고 네. 바르셀로나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너무나 잘 나갔고 그거는 또 맨체스터 시티에게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체스터 네. 시티가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거의 뭐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여하튼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서로가 영향을 준 건 분명한 사실이다. 네, 네.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아약스와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로 그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디올라 감독도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네, 크라이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건 맞지. 네. 그 훈련과 전술은 항상 다른 것들과는 달랐고 경기의 승패가 갈리는 200만 가지의 디테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항상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크라이프는 바르셀로나 클럽을 위한 큰 그림을 완성시켜놨다. 이후의 감독들은 단지 그 그림을 고치거나 덧댔을 뿐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크로이프이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가르디올라 감독은
크라이프에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볼보이부터 바르셀로나 라마시아에서 성장을 했는데 자신을 바르셀로나 A팀에 자리매김하게 만든 감독이 크라이프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크라이프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사고 체계도 바꿔놨어요. 왜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렸을 때는 자신이 너무 피지컬적으로 약하니까 미드필더로서 자신이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의구심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크라이프가 과르디올라 불러놓고 얘기한 건 그거래잖아요. 너는 패스 시발점이기 때문에 패스만 해. 네 보디가드를 붙여줄게. 너가 패스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게. 잘하는 것만 해라. 집중해서 해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과르디올라가 말 그대로 바르셀로나의 영원한 주장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 감독으로서도 성공을 했고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 전술에 영향받는 감독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진짜 요즘 소위 얘기해서 성골이란 얘기를 하잖아. 네네. 바르셀로나 성골이다 보니까 이 바르셀로나 클럽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잘 아는 인물이라고 예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크라이프 그 자신도 그랬거든요. 아약스의 볼보이로 커서 선수들을 계속 보고 커가면서 이 클럽의 또 하나의 일부분이 됐고 결국은 클럽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디올라도 아마 그렇게 보고 이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끌었고 이것이 결국 좋은 성공 사례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사비가 잘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한번 이 아약스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요한 크루이프 외에 어떤 선수들이 오고 갔나, 어떤 감독들이 오고 갔나 한번 지켜보죠. 인연이 참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선수와 감독을 모두 경험한 자. 이건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인데 일단은 크라이프. 크라이프는 뭐 더 말할 게 없죠. 야, 그 다음 사람은 얘기하지 마. 왜? 떠올랐어. 얼마 전까지 자주 언급하던 인물인데 아니다 지금도 계속 언급하고 있지. 로날드 쿠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 크루이프도 선수로서도 대단하고 감독으로서도 대단했는데 쿠만도 선수로서는 정말 대단했죠. 근데 감독으로서도 코파델레이 우승은 선사하고 갔으니까 사실 쿠만은 운때가 너무 안 좋았어. 근데 크라이프와 쿠만은 조금 개가 달라요. 크라이프는 뭐 누가 봐도 선수, 감독 모두 성공했잖아요. 근데 쿠만은 저는 선수 시절에 아약스에서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 이후에 PSV에 가서 사실 꽃을 피웠지. 그리고 바르셀로나 넘어가서 또 그 꽃을 피운 거를 또 계속 이어갔죠. 근데 감독으로서는 저는 아약스 시절은 성공이라고 봐요. 리그 우승도 했고 이 18-19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기 이전까지 가장 아약스가 인상적인 시즌을 보낸 게 언제냐라고 하면 02-03 쿠만의 아이들이거든. 반더바르트, 스네이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뭐 이런 선수들을 됐고 정말 인상적인 경기력을 펼치고 거의 4강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땠다? 여하튼 레전드긴 레전드죠. 맞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적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뭐 70년대는 아약스에서 바르셀로나로 크라이프하고 네스켄스. 대부분 아약스에서 바르셀로나로 넘어간 케이스가 많아요. 70년대 크라이프와 네스켄스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밀러 그리고 요르디 크라이프가 있었고요. 요르디 크라이프는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이죠. 그리고 90년대에 또 대거 넘어가죠. 리차드 비체가 먼저 입성한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반할 체제에서 데브르 형제가 입성을 했었고 리트마넨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아이지거나 뭐 여러 명 있었어요. 이거는 아약스에서 뭐 밀란이라든지 이런 이탈리아를 거쳐서 넘어간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케이스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은 아약스와 바르셀로나 모두 경험한 선수들은 2위에도 굉장히 많았죠. 보가르테라든지 클라이베르트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1995년도에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서 바날 감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바날 감독이 바르셀로나로 왔기 때문에 그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아약스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한 거예요. 그때 보스만 룰이 터지면서 아약스가 주축 선수 대부분을 잃었거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것들로 많이 떠났는데 바날이 다시 끌어모은 거죠. 자, 그리고 2010년대 뭐 실러서 골키퍼 프랭키 더용 데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전에 2000년대에도 오베르마스를 비롯해서 여러 있었죠. 선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비즈도 있었잖아요. 네네. 잠깐 있었지만 굉장히 임팩트를 남겼었죠.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아약스로 간 경우에는 이때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은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네. 아약스에서 임대로 뛰거나 아니면은 아약스로 이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폐기 처분 당한 그런 느낌이잖아. 느낌이 좀 이상하다. 어? 여하튼 이제 2000년대 네. 가브리하고 올레게르가 있었고. 네, 이때 당시에 텐카테 감독이 부임한 시기였고, 그리고 텐카테 감독이 레이카르트가 바르셀로나 감독을 역임할 때 코치로 또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페인 커넥션을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공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가브리 정도가 어느 정도 뭐 좀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엔 계속 실패 사례들만 나오다가 오나나가 최근에 크게 한 방 터트렸었죠. 네. 오나나 골키퍼가 그래도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활약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네, 챔피언스리그 4강에도 큰 기여를 했었고, 최근에 약물 이슈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팀에 복귀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고치 덩어리로 남아 있는데, 야, 잘 가라.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여하튼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약스에서 뛰다가 바르셀로나에서 뛴 선수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명한 두 선수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유명하죠. 네,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왜냐면 네. 루이스 수아레스가 리버풀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네. 아약스를 거쳐서 아약스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약스에서 활약하다가 리버풀 갔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또 바르셀로나의 축구에 굉장히 잘 녹아들기도 했죠. 네. 네. 물론 이제 김진수는 리트마넨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니요,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은 그렇습니까? 바르셀로나에서는 별로 추억이 좋지 않거든. 네. 그리고 우리가 리트만에는 한번 다뤘잖아. 별도로. 알았습니다. 자, 네. 그리고 감독도 이제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죠. 바날 감독하고 레이카르트 감독. 네, 레이카르트 감독은 아약스를 이끈 적은 없어요. 감독으로서 이끈 적은 없고 선수 시절에 이제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인데 또 바르셀로나에서는 감독으로 또 크게 기여했죠. 네, 레이카르트가 2003년도부터 지봉 잡아서 결국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네. 경험을 했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좀 힘든 시기에 지봉을 잡아서 지금의 시대를 여는, 지금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성공 시대를 여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실 시대였죠. 제가 레이카르트 감독 예. 올 때부터 봤거든요. 굉장히 불안불안했는데 호나우지뉴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고 사실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때 그때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네. 그런데 결국은 과르디올라가 등장하면서 그러게. 네, 6관 나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레이카르트는 부진에서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감독처럼 그렇죠. 여겨지는데 네. 전 사실 레이카르트 감독의 능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거든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감독인데 그러니까 너무 평가절하돼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 건 있어. 네. 전술적인 면에서는 좀 평가절하를 받고 또 업적적인 면에서는 또 굉장한 기록을 남겼으니까. 네. 네, 이렇게 바르작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시 바르셀로나하고 왜? 나는 근데 연을 좀 그만 맺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맨날 털리는 쪽이잖아. 그런 게 인생이야. 야, 진짜 씨 그만 좀 해라. 아니 내가 최근에 또 뭐 안토니도 데려오고 싶어요. 흐라벤베르도 데려오고 싶어요. 얘기 듣거든요. 바르셀로나 아직 48M이나 아약스한테 덜 줬어. 야, 그리고 데스트한테 우리 한번 당했잖아. 야, 돈 다 주고 좀 뭔가를 해라. 지금 돈이 없어. 우수 고객은 왜 상대하고 그러는 야, 거야? 진짜 씨 그만 좀 떼가라 그만 좀. 네. 자, 저희가 이제 바르작스에 네.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다음에도 이렇게 인연이 있는 클럽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또영주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